안녕하세요. KT에서 온 이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분들이 너무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저는 약간 다른 결로 얘기를 할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적혀있기는 한국은 어떻게 5G 기술을 주도했는가, 그거는 아주 이제 MWC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거는 그냥 제 개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제가 이제 채널 모델링이라고 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5G 시작을 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 이제 기술 규격이라는 데가 가면 3GPP라는 데인데 거기는 만장일치제거든요. 그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조직이 차이나 모바일, 하웨이, 그다음에 차이나 유니콘 같은 중국 계열들이었습니다. 한국은 LTE도 이미 다 깔려 있는 상태였고 5G 평창 올림픽 때 하겠다라고 뭐 국가적으로 좀 미는 상황이었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LTE 열심히 깔고 있는데 무슨 5G냐 하면서 국가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아주 격렬 저항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한 2년 동안 여러저러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규격화하고 나갔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앞으로도 5G 관련 기술, 지금 이제 중국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한 나라, 한 회사가 절대 독점할 수 없는 구조. 비슷한 기술들을 다 들고 나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만장일치로 가는데 험난함이 예상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5G 관련해서 그 기술들이 원래는 LTE 때는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는 게 이제 딱 확보가 됐었어요. 갤럭시 S2를 쓰시는 분들이 지금 LTE망에서도 갤럭시 S2는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옛날에 전설의 그 갤럭시 A 시리즈도 있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5G는 이게 안 돼요. 후방으로 돌아가는 게 현재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워낙 짧은 시간에 여러 회사들이 혹은 여러 국가에서 막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막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타협하고 기술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뭐 3월에 하겠다 12월에 하겠다 말들이 많이 자꾸 밀리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기술 규격이 지난달에 만약 상품을 출시했다면, 스마트폰 출시했다면 여러분들 그때 나온 스마트폰은 몇 달 뒤에 못 씁니다. 백워드 컴패티빌리티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최대한 늦추면서 이제는 그걸 준수하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MWC에 2014년부터 갔어요. 해마다 갔었고, 뭐 전시를 준비하기도 했었고, 혹은 작년 올해는 이제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 갔었는데, 중요한 거는 더 이상 5G 기술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끝났어요. 물론 그때까지 뭔 얘기냐면은 이제 기술은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LTE 쓰면서 느리다는 느낌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도대체 5G 뭐 할까요? 예. 모든 통신사들, 좀 앞서가는 글로벌 통신사들이나 제조사들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들고 나온 게 이번 MWC였어요. 예. 3G 아이폰 3S 쓰시던 분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아이폰 3S 처음에 나와서 2010년도 강남에서 휴대폰이 안 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전화가 안 됐죠. 그러다가 LTE 넘어와서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때 당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지만 서비스 자체도 변화했었습니다. 텍스트 기반에서 이미지, 영상으로. 5G로 넘어갈 때 그만한 대용량 스트리밍을 뭘로 쓸 것인가.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서비스 규격을 만들고 기술 규격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나오는 게 다 그놈입니다. VR, AR, 뭐 트래핑 많이 실릴 것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트렌드가 비슷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이 쓸 수 있는 B2C는 개인이 고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회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한 번 더 튀어나와줘야 됩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입니다. AR이 그냥 휙휙 눈 돌아갔죠. 정말 눈에 스마트 콘택트 렌즈 꽂아서 딱 쓰는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획기적인 서비스가 나오면 5G로도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트래픽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현빈이 한 대사가 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마법을 경험하면은 그라나다는 성지가 될 것이다. 성지가 된 그라나다에 전 세계 그 유저들이 몰리면은 그 나라의 통신사, 뭐 보다폰, 오렌지 이런 데는 아마 그 감당 못 해갖고 부요시 나고 난리 날 거예요. 서울에서 그게 터지면 마찬가지일 거고. 그만큼 아직 트래픽을 어디에 실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그걸 해야 될 텐데, MW에서 그러면은 제조사나 그 참가한 회사들은 어떻게 솔루션을 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앞에 두 분 연사분들께서 너무 말씀 잘 해주셨어요. 이제 통신에다가 옆에 AI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그 다음에 5G의 후방 산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로 구성했고요. 먼저 이제 요거는 AI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KT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예, 뭐 KT가 통신사다 보니까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예, 뭐 5G 기지국에 AI가 들어가면 도대체 뭐가 들어갈 것인가. 근데 제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안테나 만드시거나 뭐 혹은 중계기 만드시거나 하는 업체 혹은 저기 O&M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시스템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이게 사람이 통계를 보고 사람이 그 통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부요시가 그러니까 고객의 클레임이 올라온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작업으로 다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거를 AI로 한번 접목해보자 라는 내용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의 무인화 그리고 인공지능화 아마 이게 뭐 사람 고용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트렌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지국 자체의 성능도 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포인트에 어떻게 파워를 더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갑니다. 네. 요 내용은 약간 AI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제조사들이 메이저 제조사들의 각축장이 기지국 장비에 대해서는 메이저 제조사들의 각축장이에요. 하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 그 다음에 GT라든가 이런 업체들. 실제로 한국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기지국에 대해서 기술력 가진 회사가 없습니다. 기존에 LG 정보통신이라든가 뭐 현대라든가 이런 데가 있었는데 다 에릭슨에 합병당했고 글로벌 업체들도 알카텔, 루슨트, 뭐니 쫙 많았었어요. 근데 다 합병당하고요. 남은 건 요 몇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중소제조업체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아랫단에 있는 라디오 유닛들에 대해서 니즈가 있어요. 특히나 한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지하철에서도 휴대폰이 잘 되고 이런 실내 엘리베이터도 다 잘 되는데 그런 작은 것들, 중계기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가 들어가죠. 기지국 투자 물량보다 오히려 그런 중계기 투자 물량이 더 클 정도로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큰 시장인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인터페이스가 오픈이 안 돼 있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제조사 자체 규격으로 기지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신호가 나가는 기지국 초고주파 유닛을 따로 만들었으면 그거를 그냥 개인 회사가 알아서 할 수가 없고 그 만든 회사만이 그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조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신호 자체를 그냥 증폭시켜서 다시 한번 쏘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전파를. 근데 그게 아니라 오픈시켰다. 요 내용이 뭐냐면은 인터페이스를 오픈했다는 얘기는 제조사들에게 그 뒷단 RF 유닛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주파수 대역이 되게 올라갔죠. LTE는 1.8기가, 뭐 많아봐야 2.1기가 대역인데요. 5G는 어버브 6라고 해서 6기가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한국만 해도 28기가 쓰죠. 해외에는 60기가, 30기가 막 초고주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장비 일일이 소형 기지국을 다 만들기에는 그런 메이저 제조사들 캐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기지국을 만들 수 있는, 소형 기지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I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AI는 아까 얘기한 뭐 엔지니어링의 이런 쪽은요, 사실은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그냥 계속 자기들 회사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아랫단에 있는 그런 중계기 쪽 이하의 솔루션들을 직접 만드셔서 글로벌하게 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주파수 대역이 찢어져 있어요. 기존에 LTE까지만 해도 2.1기가, 뭐 1.8기가, 900기가, 요 900메가 그 대역 안에 딱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세계 각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다 다르고요. 저희는 3.5, 그나마 3.6기가 이하는 좀 커먼한 상태인데 그 이상 생태계는 완전 각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건 또 잘해요. 보면은 이런 중계기 시장에서는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은 이제 증강 5G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말씀 잘 해주셨었습니다. AR, VR이 그냥 트렌드였어요. 보시면은 텔레포니카라는 유럽의 메이저 통신업체, 그 다음에 노키아, 뭐 샤오미, 뭐 이런 업체들이 다 이걸 들고 나왔고, 심지어 하웨이, KT, 뭐 SKT, LG 플러스도 다 이거 다 들고 나왔어요. 그냥 좀 생각 있는 회사들은 다 이걸 들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VR이나 AR들. 근데 이 트렌드를 자세히 보시면요, AR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는 2가 나왔는데 여전히 보시면은 엄청 크고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좀 사람이 쓰는 일반적인 휴대전화, 일반적인 안경 디자인으로 넘어가고 있죠. 요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안경 디자인이 혼자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옆에 USB 케이블을 꽂아서 휴대폰에 붙여서 쓴다던가, 모뎀이나 배터리나 뭐 이런 것 퍼포먼스, 프로세싱은 다 휴대폰에서 해주고 디스플레이만 여기서 안경에서 하는 거죠. 인텔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안경처럼 생긴 걸 만들겠다라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AR이 점점점 AR을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많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도 많은 종류를 선보이더라라는 게 MWC에서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걸 실제로 어디 씁니까? 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사업 발굴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보면은 AR 갖고 실제 B2B 영역에서 공장이 되는데 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많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활용률은 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네. 이유는 당연히 무거우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안경 스타일로 나온다면은 확 이 시장을 확 잡지 않을까. 제대로만 만든다면. 모션 인식이나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더라고요. 잘 보이기만 하고 가볍기만 해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비슷한 류예요. 이제 여행 가이드라는 거고, 휴대폰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AR 디바이스를 정말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무인 매장인데요. 이게 증강 엔실로 넣어놨습니다. 무인 매장이 아마존이 처음에 이제 보여주고 나서부터 여러 나라, 여러 회사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기본 기반은 뭐냐면은 비디오 어널리틱이에요. 영상 분석. 예. 영상 분석의 방식들, 우리나라 업체인데 CPU 기반, 휴대폰 AP 기반으로 해서 동시에 뭐 16명까지 그 눈동자 트래킹까지 되는 업체가 있었어요. 어메이즈 VR이었던가? 예. 회사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비디오 어널리틱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허들은 CPU를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너무 탄다는 거죠. GPU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CPU를 하더라도 성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트래픽 양이 좀 많이 필요도 할 수 있고, 유선으로 해야 되는데 설치가 좀 힘들 수도 있고, 뭐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이제 피플 카운팅이나 이런 건 너무 식상해요.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얼마나 더 특화된 거를 얼마나 더 적은 트레이닝 이미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공사 현장에 특별한 장비가 들어왔다.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데, 트레이닝을 위해서 수만 장 필요하냐, 수십 장 필요하냐, 효율이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효율적인 엔진을 만드는가.
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건들이 막 정렬이 쫙 돼 있어요. 이거는 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이럴 수 있겠지만 동네 슈퍼마켓 이럴 수 있겠습니까? 막 찌그러져 있고 들고 가던 거 안 사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매대에 던져놓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저희도 볼 텐데 그렇게 섞였을 때 두 개를 구분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게 생각외로 확 안 퍼진 이유가 이 비디오 애널리틱스 능력이 아직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진 않다. 사람을 보조해 줄 수는 있으나 스탠드얼론으로 확 돌아가기에는 좀 신뢰가 아직은 덜 간다라는 게 사용자들. 그러니까 사용자도 그렇고 이걸 도입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국내에 이런 비디오 애널리틱스 강한 업체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숨은 강자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로봇들이 나옵니다. ABB뿐만 아니라 쿠카, 뭐 보쉬, 지멘스 이런 산업용 로봇 만드는 업체들, 산업용 솔루션 만드는 업체들도 이번에 갔는데 MWC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예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약자인데 여기에 드디어 산업들, 제조업들에 대한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통신사들이나 혹은 제조사들이 생각하는 5G 이용한 솔루션 어디에 써먹을까가 결국에는 B2B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B2C는 어떤 천재들에게 좀 맡겨놓고 혹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정말 획기적인 누구나 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지 말고 당장 적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부분 B2B가 아닐까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로봇들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얘가 열심히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뭐 5G하고 특별히 연계된다기보다는 얘는 종이접기를 하고 있고 요 앞에 이제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사람이 근처에 오면은 작업을 멈춘다든가 이런 응용 분야였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회사들은 머신 비전, 뭐 불량품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아예 클라우드화 해보자라는 고민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공기청정 특화 소셜 로봇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네 그냥 넣어봤습니다. 한국의 업체 중에 토록 예 한국 로봇 업체들도 B2C용 로봇 업체들도 꽤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봤을 때는 이제 서빙 로봇이나 이런 것들, 페트롤 로봇 이런 것들도 5G하고 연계돼서 많이 나온 겁니다. 얘들이 도대체 5G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로봇을 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변에 센서가 필요합니다. 라이다 센서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주변을 인지하고 맵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로세싱 할 수 있는 CPU 혹은 GPU가 탑재돼야 되고 가격이 확 올라가죠. CES에서 네이버 랩스가 정확하게 네이버 랩스가 클라우드 로봇을 소개했었습니다. 그 컨셉이 네이버만의 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업체들이 그런 컨셉을 갖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데 5G랑 뭔 연관이 있냐면은 다 클라우드화 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서 이런 이미지 연산이나 이미지 연산은 다 처리하고 밑에는 최종 명령만 내려가는 구조로 하는 거죠. 그래서 5G의 그 대용량 고성능 이제 대용량 그 폭을 밴드위스라고 얘기합시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트래픽을 올리고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실시간 내려주고 할 수 있는 걸 쓰겠다라는 게 이거의 이 로봇들과 5G의 결합이었어요. 지금 저희도 똑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신 3사도 유사하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뭔가 솔루션을 만들기 노력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로봇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VR, AR도 있었어요. 여기 제가 안 넣어놨는데 VR, AR도 마찬가지로 아까 휴대폰에다가 뭔가 돌리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 돌리도록 실제 수행은 클라우드에서 하고 그 VR이나 AR 같은 대용량 트래픽은 5G를 이용해서 올리고 VR을 썼을 때 사람이 어지러움을 안 느끼려면 20ms 이하의 그 반응을 해줘야 돼요. 내가 움직였을 때
고개를 돌렸을 때 20mm 이하의 화면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사람은 어지러움을 안 느낍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클라우드 LTE로는 불가능해요. 클라우드에다가 프로세싱을 하게 하고 밑에 내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LTE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mm 가까이 걸리거든요. 5G는 지금 뭐 10mm 이하, 베스트 타겟은 1mm지만 실제로 하면 10mm 이하 혹은 수밀 이하가 될 테니까 그걸 통해서 VR이나 AR을 클라우드화 해보자 라고 해서 GSMA라든가 뭐 여러 조직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표준화하고 있고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기 게임 개발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픽게임 아시죠? 아신 게임 개발사가 없으신가? 예. 에픽게임이라고 해서 게임 엔진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유니티라던가, 그 에픽게임 만드는 엔진이 언리얼이었죠.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 넥슨, NC 뭐 이런 대형 게임 제작사들이 그 게임 엔진 사다가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클라우드화 기반의 VR 엔진, AR 엔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이제 그 시장을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클라우드화된 게임 엔진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뭐 칩셋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VR, AR, 로봇, 뭐 비디오 아날리틱스 이런 것들이 메인으로 서비스로서 보여지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후방 산업이죠. 원래 5G 하면은 딱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게 저희가 이제 평창에서 KT가 보여줬던 것도 뭐 싱크뷰니 뭐니 미디어,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 예, 뭐 이런 거였는데요. 실제로도 이제 5G가 됐을 때 커넥티드 카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 효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레이턴시 때문이에요. 통신 레이턴시. 수십 미리세크, LTE로 40 미리세크 레이턴시다. 차량이 100km로 혹은 드론이 10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레이턴시가 그만큼 걸린다. 그냥 사고 나면은 사람 죽든지 다치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레이턴시가 아주 중요하고 트래픽 양도 많은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중요하고 한데, 자, 그런 것 때문에 5G의 커넥티드 카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많은 회사들이 원격 위치에 둔 차량을 MWC 부스에서 네가 운전해봐 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릭슨은 2000km 떨어진 데서 운전을 했는데 이게 약간 좀 트릭이 있었는데요. 차 속도가 맥스 8km, 그러니까 차 속도를 못 높이게 했어요. 빨라봐야 8km로 달리게 해놨고요. 사고 날까봐. 예. 그 다음에 건설 장비, 이게 도코모가 하고 있는 건데, 랜드로그라는 법인을 설립해서요, 도코모가 이렇게 중장비를 원격에서 제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그 다음에 여기 지자체하고 도코모하고 그 다음에 랜드로그라는 법인 설립해서 이제 거기서 수행하고 있죠. 도코모는 일본의 1위 사업자입니다. 1위 통신 사업자. 각 나라별로 1위 통신 사업자가 있는데 그냥 아시아 거 3사는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은 도코모, 그 다음에 중국은 차이나 모바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드론이죠. 예. U+가 드론 여러 대 한다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UTM은 원격 관제입니다. 드론에 대한 관제 시스템. 이런 거가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고요. 국가과제로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드론 관제가 왜 필요하냐? 드론이 날아다니는데 막 자율주행하는 드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 나겠죠. 막 마음대로 날아다니면. 그래서 중앙 관제탑, 비행기 관제탑 마냥 넌 일로 가, 넌 절로 가, 혹은 뭐 부딪힐 것 같을 때 상호간에 연락해서 조절해주고 하는 것들. 그게 이제 비행 관제 시스템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5G가 그럴 때 쓰일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적합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보시면은 그 통신용 안테나들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사람 키만한 하얀 판때기. 예. 강남이나 이런 데 혹은 대형 빌딩 옥상에 보면 다 있는데, 걔네들이 특징이 하나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써야 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늘에 떠 있는 드론한테는 신호를 보내기 부적합한 거죠. LTE까지는. 드론은 하늘에 떠 있으면 안테나도 그런 거꾸로 얘기하면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없죠. 그럼 5G는 왜 될까요? 마이모라는 기술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빔의 각도를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완전 직각으로 하늘 쳐다보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게 몇십 도 정도의 그 마진이라고 할까요? 있으니까 드론을 거기 붙여서 5G에 붙여서 속도도 그렇고 레이턴시도 그렇고 그럼 안테나 각도를 물리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전자기학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에도 5G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즉 5G 통신이 되면은 드론 산업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로봇들 그냥 컨셉이에요. 이제 5G가 되면은 아까 초저지연이 되니까 실제로 로봇도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실제 여기서 제조업이나 혹은 로봇 만드는 업체에서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5G로는 관제나 전체적인 명령어 정도는 가능해도 마이크로 세컨 오더의 지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박스하고 로봇 자체를 무선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에도 적용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제조업에도 ME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은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5G를 이용해서 B2B 시장에 더 많은 솔루션들을 현재까지 컨셉처하던 것들 뭐 우리 2004년도, 2005년도쯤에 유비쿼터스니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오던 것들이 그때 와이파이로 해서 다 실패했었거든요. 조금만 벗어나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5G 적합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5G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조업들의 특성 혹은 이런 특성이 뭐냐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대형 업체들이 프로토타입으로 시범 서비스를 위해서 한 번씩 만들어보고 컨셉이 맞나 틀리나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제조 쪽이나 이런 쪽도 5G를 붙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는 KT가 뭘 했냐는데요. 뭐 일단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